어렵고 복잡한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해결합니다. 뉴스 하이킥 경제 프로파일링.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입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MBC 라디오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게스트를 한 분 삼고초려해서 새로 모셨는데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고초려 사실 맞습니까? 그냥 좋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식고초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김윤경 기자, 김채영 기자 두 분은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상인 교수님, 뭐 경제학계에서 다 누구나 아는 석학이시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교수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경제학 박사고요.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경제정책 쪽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기자님들하고 같이 하는 코너는 처음이라서 그러세요? 네, 좀 네. 설레고요. 네. 뭐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자담은 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팀으로 같이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네.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볼 이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김윤경 기자님, 네. 오늘 여러 경제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이슈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환율이죠. 날마다 환율. 예, 아, 날마다 요즘은. 환율이고 오늘은 또 정말 크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시작 자체를 1,42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훌쩍 오르더니 1,430원대를 넘어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장중에만 그럴 것 같다. 조금 좀 다져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431.3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이렇게 오르니까 네. 주요 6개국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것도 2002년 이후의 최고치. 그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112.9 몇 이랬는데 130 몇으로 지금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다 아시겠지만 뭐 위안화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긴축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서 네.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달러를 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날마다 환율인데 오늘 특히 더 심각하다 말씀 주셨는데 뭐 특히 미국의 자녀분들 유학 보내신 부모님들 뭐 하루가 다르게 한숨 소리가 커진다고 그렇죠. 하고요. 뭐 경제, 산업 각 분야에서도 크게 지금 타격받으신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 김치영 기자님, 네네. 환율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증시도 오늘 연중 최저치 게다가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환율 탓이 좀 있겠죠? 네,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하나만 정정해 드리면 130이 아니고 달러 인덱스는 113. 113. 130이라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와, 수 예.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달러 인덱스는 113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앞뒤 자리가 바뀌었군요. 네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증시가 움직이는 동안에 1,435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게 어허. 한 1시 넘어서 2시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그 환율을 보자마자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을 키우더니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이상의 지금 하락세가 나왔고요. 예. 코스닥도 3%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홍콩은 그나마 좀 선방을 좀 했고요. 네. 다른 국가들은 또 2%대의 하락세인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자체가 조금 하락한다라는 의미로도 읽혀지고요. 네. 또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데 비용을 더 들여야 되거든요.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자체도 지금 전망 자체를 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예. 다양한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조금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또 미국 증시가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이런 영향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뭐 1년 내 가장 최저치, 일명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네. 코스닥은 70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70 정도가 그 지난 저점이었는데요. 이것마저 깨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환율이 이렇게 가지고 오른다. 그래도 미리 예상이 됐었다면 뭔가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박사인 교수님, 혹시 교수님이나 경제학자들 올해 1,400원 이상 올라갈 거야라는 예측이 좀 가능하셨습니까? 예측하신 분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 뭐 그렇게 1,400을 넘길 거라는 생각은 연초엔 전혀 못했습니다. 그건 생각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거기에서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다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환율이 우리가 올라갈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97년 경제 위기 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수출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서 사실 이 재정 흑자가 되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좀 낮춰줘서 환율을 다시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정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수출은 늘지 않고 수입 가격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또 물가 상승에 압박을 주고 있고 이런 약간의 이 피셔스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책 환경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셔스 사이클이라고 영어를 쓰셔가지고요. 악순환이라는 통역을 제가 일단 잠깐 해드리고요. 김치영 기자님, 앞서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심리적 지지선 다 무너지고 있고 심각한 상황이다 말씀 주셨는데 어제 아침에 KBS 1호진단에 출연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민을 좀 안심시켜 드리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긴 하지만 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 아직은 괜찮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의견이 같냐고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당황했는데 제가 좀 훅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는 것 같고요. 일부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97년 외환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이렇게 높았을 때 저희가 수출이 잘 늘었던 거는 다른 국가들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구매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 우리 물건이 싸졌으니 미국에선 적극적으로 사줬던 거죠. 일본하고 경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도 환율 같이 떨어지고 우리도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은 경기 침체 신호가 오고 있고 그러니까 구매력은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한들 수요가 적어지니까 바로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환경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죠. 2008년 금융위기 뭐 그때하고 비교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튼튼해졌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외환보유고도 훨씬 많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가 너무 강해서 원화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지 우리가 유독 안 좋아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한데 계속 외환보유고는 줄고 그리고 환율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김윤경 기자님, 맞는 말씀이긴 한데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김치영 기자님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대책 세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대책들이죠? 정부 당국이 해야지 될 일이 그 불안감을 아무래도 좀 안심시키는 쪽으로 돌리는 걸 텐데 사실은 이 울트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를 막는 뭐 어떤 만병통치약도 없고 그 딱 맞는 조제약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 선물환이라는 거를 매도를 해요. 근데 이 선물환이라는 게 이제 조선업체는 수주를 하면은 2, 3년에 걸쳐서 돈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율이 변동을 하게 되잖아요. 하락했을 때를 좀 감안을 해서 은행에 선물환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선물환을 받은 만큼 현물환을 또 시장에 팔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가 시장에 늘어나니까 달러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조선업체들의 선물환 매도가 잘 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물환 거래가
이제 은행이 허용한 어떤 조선사의 신용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네. 꽉 차버렸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로 네. 보면은 신용 한도가 꽉 차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조선사는 이걸 못 파니까 환 위기가 오게 되고 은행은 또 은행대로 은행은 큰 문제가 없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 매도 압력이 줄어드니까 달러가 더 오를 수 있는 원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은행들이 선물환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어요. 그럼 조선사들이 그걸 팔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은행으로만 해결이 안 되면은 여기 이제 국책은행이 수출입은행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외환 당국이 외국환 평형자금을 써가지고 네. 선물환을 직접 매입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은 한 80억 달러 규모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소화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달러를 조금 고개를 숙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중에 달러가 좀 더 풀려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달러 환율이 좀 더 떨어질 수 네.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김치영 기자님, 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언론으로 접한 것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달러 스와프 계약 맺어졌다라는 네, 예. 보도를 저희가 접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김 기자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가 일어나고 달러는 강세를 계속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달러 수요를 줄이거나 아니면 달러를 적정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수요를 이제 일으켜 줘야 네. 어느 정도 환율 시장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하고의 스와프 계약은 그 관점에서 본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를 하는 이 수요를 없애고 네.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단기간에 돈을 좀 빌려가라. 우리가 보통 통화 스와프를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계좌 열어놓고 원화를 담보로 맡긴 다음에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일부 바로 직접 가져가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갚아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환 시장에서 그 수요를 없애기 때문에 예. 달러에 대한 수요를 좀 줄여서 환율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 거다라가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국민연금이 단기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의 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환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만 갖고 있으면서 일종의 환투기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 정도만 갖고 있어라라고 규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6억 달러 정도로 지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평균 잔액을 외화 단기 한도는 6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를 한 30억 달러로 늘려줘서 달러를 굳이 자주 사고 팔지 않도록 해준다.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일종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박상희 기자님, 지금 두 기자님께서 현재 교수님 우리 이제 기자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희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한 번씩 사고를 쳐야만 하루가 지나갑니다. 박상희 교수님, 네, 두 기자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 상황 그리고 정부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다양한 어떤 말씀들과 정책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경제학자로서 좀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을 하는데 네. 저는 그건 충분치 않고 근본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시장에서 형성이 안 되고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있게 되면 자기 실현적인 투기적인 행위들이 일어나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뭐 현물 시장에 어떤 식으로 수요 공급을 줄이는 개입이라는 것이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제 페드가 지금 하려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자체를 꺾겠다는 거.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사실 그런 시그널을 지금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그널보다는 너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금리 우리도 필요하면 올리겠다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던지게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재정도 지금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 되는데 뭐 감세 정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한국 정부가 물가를 꽉꽉 잡고는 있지만 저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 언젠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대를 없앨 수 있는 게 근본적인 대책인데 네. 근본 대책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다. 이런 뭐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 말씀이 그 말씀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근본적 대책을 통해서 환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좀 꺾고 내려갈까 정부가 저렇게 나서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한 것 중에 하나는 한미 통화 스와프. 이게 체결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한미 그 통화 스와프가 근본 대책 지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건 뭐 금융 위기 같은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아주 바닥이 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그 97년 경제 위기 때 우리가 이런 쌍둥이 위기라고 했습니다. 은행 위기와 외환 위기인데 제일 큰 것이 그 부채. 해외에서 가져오는 부채는 단기 부채를 가져주러 왔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은행이 그걸 가지고 장기 대출을 하면서 만기가 미스매치 맞지가 않는 일치하는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외환위기가 크게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외채 구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부채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에 비해서 단기 부채 비율이 한 36% 수준이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외환위기 같은 것이 올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뭐 지금 통화 스와프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마치 할 것 같이 이야기하고는 또 안 되니까 또 이거를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하고 하는 이게 좀 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혹시 근본적 대책 제안을 해주실 게 있다면? 근본적 대책은 두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금리 문제고요. 네. 지금 가계부채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물가를 우선으로 두겠다라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지금 감세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그리고 또 세금 걷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과 시그널을 줘야만 기대 심리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그런 심리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추영 기자님, 네. 환율 문제로 다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게 위험성이 강화될 때는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김용범 전 차관이 SNS에 올린 글이 조금 기사화되면서 회자가 좀 되고 있는데 김용범 차관이 한 얘기는 유독 왜 원화만 이렇게 다른 화폐에 비해서 더 달러의 약세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나 태국의 바투아보다도 요즘 원화가 더 못하다. 걔네들은 선방을 하던데,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는 광물도 가지고 있고 지금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국민들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화 약세가 계속된다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니까 계속 해외 자산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나 달러 자산에 베팅을 하다 보니 그게 도리어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기고 있는데 이걸 막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자국 통화 약세에 베팅할 수 있는 게 무제한으로 쉽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97년 외환위기 때는 금까지 우리가 있는 거 다 내다 팔면서 나라의 경제 위기를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베팅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김용범 전 차관, 현 차관은 아니시고 전 차관입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료들이 너무나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과거 지향적인 지금 국민들 특히 MZ세대한테 이런 이야기 통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외환 시장 환경이 97년 당시하고 다르고 만약에 내국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뭘 제한을 가한다든지 하면은 외국인들이 더
기회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군요. 또 기대 수준 자체가 네. 더 투기적인 수요, 네. 외국인에 의한 투기적 수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시대에 덜 맞지 않는 뒤떨어지는. 사고를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네. 해외 자산으로 다 빠져나갔을 때, 음. 그러니까 이게 국내 환류가 되지 않고 막 가지고 빠져나갔을 때 위기가 중남미 위기잖아요. 네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자국민들이 외화를 막 가지고 나갔던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는 없어도 조금 덜 나가게 하는 것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해외 자본 다 해외 네. 투기 예, 교수님 저희들 투자자들이 할 열기 수가 잠깐 시키시고요.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중간 광고 들으시고 많은 분께서 축하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인순님께서요. 김치형 기자님 주말 뉴스 하이킥 진행 맡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대표로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김치형 기자님께서 이번 주말부터 주말 뉴스 하이킥의 진행자로 낙점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표디의 휴식을 위해서 제가 주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경 기자님 뭐 축하 네. 말씀. 뭐 나긋나긋하게 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긋나긋하게 강조를 네.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와 함께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치형 기자님 어떤 네. 이슈에 주목하셨습니까? 오늘 얘기가 나온 게 대우조선해양 매각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마 그 산업은행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 뭐 산업부 이렇게 모여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요. 예. 사실상 한화 쪽으로 간다라는 뭐 뉴스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전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네. 이전까지만 해도 사는 쪽에서 그 대우조선해양의 상선과 방산 부문을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되는 걸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통매각 방식,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한화에다 팔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20년 넘게 매각 작업 끝에 새 주인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하나는 또 2008년도에 인수 한번 하려다가 포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재인수에 성공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한화그룹. 이런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김윤경 기자님 이거 네. 좀 취재 좀 해보셨죠? 그러니까 대우조선 인수 자체가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기도 하고 사업 구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인데 네. 한화가 주 한화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네. 한화솔루션 첨단 산업을 하는 쪽이 있는데 아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에 좀 붙여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한화솔루션이 대대적인 개편을 좀 했습니다. 아. 이 개편은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네. 일단 이 한화솔루션에 약간 좀 이질적인 사업군이 하나 있었어요. 갤러리아 백화점. 아하. 예, 유통 네. 부분이 일로 들어가 있었는데 4년 전에 들어왔어요. 예. 그때 들어왔던 이유는 아까 뭐 투자나 자금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은 한화솔루션에서 첨단 산업하는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게 돼요.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그 존속 법인, 원래 있는 법인 한화솔루션 밑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아마 한화 첨단 기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일관화하면서 뭔가 첨단 산업에서 있어서의 예. 그 뭐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투자 유치 같은 것도 하고 M&A도 하고 하려고 하고 아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그 방산, 태양광 이쪽 산업을 한화가 좀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통을 떼어내서
주 한화가 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셋이니까 세 부분으로 크게 덩어리를 하나씩. 예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한화 지분을 어떻게 갖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은요. 네. 지금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이 하나그룹의 대대적인 그 재편 방향을 김윤경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상인 교수님께서 사실 재벌 분야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뭐 저서도 여러 권 내셨고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그룹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개편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앞에 우리 김윤경 기자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지금 아들이 셋이 있는데 계열을 좀 쪼개서 물려주는 게 목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지분관계 복잡했던 것을 지금 정리하는 그런 개편들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결국은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김승현 회장이 주 하나가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주회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한 22.6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얼만큼 물려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물려줄 것인가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에너지의 이 삼남의 이 50% 뭐 25, 20 이렇게 해서 지분을 쭉 시작했던 회사인데요. 이 지분들을 활용할 것인데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을 팔아서 하나 김승현 회장의 지분을 받고 증여세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보통은 하나에너지가 김승현 회장의 하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마 지금 주 하나 밑에 하나건설도 넣고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 네네. 이것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식으로 나누면서 동시에 계열 분리를 하면서 지배력도 강화시키는 과거에 뭐 LG라든지 SK가 했던 그런 방식들을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경제 프로파일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